민주당 고승찬 의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출판사 대표와 각별한 인연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권력과 안보라는 책을 헤어 미디어에서 출간을 하고 그러고 나서 상당히 고초를 겪었는데, 이 대망론은 그래도 이재명 정부에서 출간이 돼서 고초 겪을 일도 없고, 그렇죠? 뭐 이게 또 그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소중히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 출판기념회하는데 책이 없더라고요. 책을 몇 권 사고 가려고 했는데, 저도 잠깐 오면서 이제 대망론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우리 김용남 전 의원의 그 경제민주주의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제 김종대 의원이 이제 국방과 관련된 미래의 제언들, 그리고 박영식 언론개혁과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윤규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세대 갈등과 관련된 뭐 남녀 갈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대 간 갈등과 관련된 글들을 상당히 그동안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약간 답안지 같은 그런 내용들을 좀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서 확실히 이거를 좀 받아 안았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제 김용남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민주주의부터 시작해서 우리 상법 개정과도 실질적으로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뭐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안보 관련돼서는 이제 민주적 통제, 그리고 이제 박영식 패널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언론개혁과 관련해서 정말 이번 그 개헌 그리고 빛의 혁명과 관련돼서 언론의 역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시각에서 언론이 대응을 했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번도 국민이 완성했다라는 뭐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던데요. 또 지금 신인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정말 이번 대선 때도 많이 나타났는데, 이준석을 중심으로 한 남녀 갈라치기, 이게 진짜 정치에 투영되는 아주 나쁜 정치가 이루어졌죠. 그런 거 관련돼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답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서로, 그리고 마지막 부분만 읽고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정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좀 좋은 내용이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이 계셔서 윤석열 정권을 몰아낼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는 해체와 파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해체는 저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 자리에 또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해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파괴라는 거는 영구 불변적인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과연 얼마만큼 이거를 복구해낼지 상당히 어려운 과제들을 떠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능력을 믿고요. 저도 뒤에서 열심히 서포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망론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방송에서 오민시의 정체성을 붙이고 계시는 분이시죠. 김용남 전 의원님, 대망론에서 경제 부분을 담당합니다.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금요일은
저희가 저자 네 분께서 짤막하게 자기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은 그 양수격장으로 오늘 대박론 출판 기념회를 겸해서 제가 하는 유튜브 채널 용방불패 TV의 구독자 20만 돌파 행사도 겸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뭐 대선 끝나고 후다닥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들 오실까 이런 걱정도 했는데 이렇게 자리를 가득 메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최근 6개월 아니면 최근에 한 3년 동안 이런저런 혼란이 극심했는데 여러분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나옵니까? 반갑습니다. 김정대입니다. 좀 요즘 살맛이 나죠? 네. 그동안 기죽어 살다가 이 책에 발간이 있고 나서 얼마 있다가 새로운 정보가 출범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면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고 새로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 새로 고침 한 번으로 끝날 일은 아니겠죠. 우리 시민들의 집단지상을 잘 모아서 이 이재명 정부가 사회 대전환을 이루는 그야말로 이제 기죽지 않고 모두가 가슴 펴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우리 4명의 저자들은 끊임없이 지식과 정보를 모으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경청해서 계속 이 포럼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박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는 예상도 못했습니다. 저희가 3번 정도 국회에서 이제 발제하고 세미나 하는 동안 공간도 사실은 이제 세미나실 빌려서 이제 국회에서 하다 보니까 물론 제한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뭔가 더 열린 공간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이 또 오마이TV에 생중계가 되고 있거든요. 벌써부터 1,500분 들어와서 보고 계신데 오마이TV에서도 너무 감사드리고 봐주시는 분들도 감사드리고 여기 와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지금 날도 더운데 고맙습니다. 우리가 12월 3일 이후에 굉장히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이제 빛을 보게 됐잖아요. 근데 날씨도 함께 더워졌기 때문에 뭐 야외 활동도 많아지고 어찌 보면 이제 여름 돼서 여름 휴가 가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돼서 시대를 맞이하게 됐고 시대를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 정말 막자지껄하게 재밌게 떠들고 함께 소통하고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제가 요즘 저를 스스로 소개하고 다닐 때마다 새시대, 새시작, 제 새신랑입니다. 새시작인 만큼 정말 새 정부도 출범을 했고 또 저희는 그 탄핵이라는 아주 그 엄중한 시기에 탄핵 그 이유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이 책이 세상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또 축하해 주시느라고 또 저희 유튜브에도 이렇게 또 쿠키도 팬분들이 선물 주셔가지고 제가 또 갖고 나왔습니다. 정말 이 책이 나오기까지 김용남 전 의원님과 또 김종대 전 의원님의 리더십으로 여기까지 책이 나올 수가 있었고요. 또 저와 함께 시방쇼에서 항상 애써주신 우리 박영식 앵커님도 밤을 새서 언론개혁, 행동주의 저널리즘에 대해 가지고 항상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많은 분들의 봉사와 또 성김의 손길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스스로를 F4라고 규정하기가 참 어폐가 있는데 그래도 F4로 일단은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은 F5인데 나머지 한 자리는 여러분들께서 채워주시면 정치개혁, 언론개혁, 안보개혁, 경제개혁 완성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오마이TV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행사 끝나고 또 뒤풀이도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을 함께 끝까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북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토크 진행은
대망론을 출판하신 해외 미디어의 조성식 대표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저와 조 대표님은 그냥 개인적으로 30여 년 전에 청파동의 한 하숙집에서 같이 하숙 생활을 하면서 맛없는 하숙밥을 같이 견뎌낸 동지이기도 합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출판하고 있지만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기자 출신 유튜버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겠네요. 조성식의 후uk 좀 봐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훌륭한 F4 이런 분들의 책을 내게 돼서 저 또한 개인적으로 아주 영광이고요. 이렇게 와주신 팬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사실 이분들도 하나하나가 다 각자가 전부 뭐 진짜 몸값이 높은 분들이라서 이렇게 내부를 한 건에 모신다. 이게 사실 엄청난 일인데 아직 마이크를 쓰세요. 생각보다 마이크를 아직 좀 덜 들어오셨는데 중계가 예. 저희 그 해외 미디어에서 책을 내면 국회의원이 되더라고요. 지금 저기 뒤에 아까 앉아 인사하신 분 그분도 되셨고 또 그 전에는 지금 조국혁신당에 가 계시는 황운하 의원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그 책을 내고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만 이제 그 국회의원 되지만 그 과정에 좀 고초를 겪으세요. 막 모진 수사를 받아야 되고 압수수색도 당해야 되고 뭐 저도 사실 좀 그런 험한 일을 좀 겪었는데 자 오늘 이렇게 훌륭한 분들 모시고 토크를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지금부터 그러면 독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자분들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됐는데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아니 근데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 보니까 얼핏 보기에 남성의 비율보다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누구 때문인 거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여성 참가자분들이 더 많이 보이셔서 누구 때문인가 도대체? 저는 들어오자마자 김용남 의원님 때문에 덕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걸 증언을 하자면 들어올 때마다 한 분씩 아까 입장하셨잖아요. 제가 안에서 들어봤는데 환호하는 데시벨이 김용남 의원님이 오늘 제일 안에셨던 건 사실관계는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 가만히 있어봐. 대표님 책 얘기를 우선 좀 할까요? 이 책은 사실은 파트를 좀 나눠서 썼습니다.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경제 파트를 맡았고 그러면서 제 1장에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한 이야기를 썼는데 드라마틱하게 사실은 새 정부 들어서 가장 강조가 되고 또 대통령께서도 직접 몇 번에 걸쳐서 확인한 또 뭐 며칠 전에 한국거래소 방문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 첫 장하고 새 정부의 출발의 강조점하고 완전히 일치를 했어요. 그래서 책 내용에 나온 그 부분이 바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서 재임 중에 임기 중에 코스피 5천을 찍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대선 전에 공약으로 나왔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아니면 얼마 전에 직접 대통령이 언급하셨던 그 우리 배당 받는 부분에 대한 과세 문제, 그러니까 배당 소득 분리 과세 부분 이런 거를 차례차례 해결해 나가면 정말로 저는 코스피 5천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한국 주식이 워낙 싸기 때문에 정상화되는 과정만 밟으면 코스피 5천까지는 가는 것이고요. 다만 코스피 만을 찍으려면 디스카운트 해소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되고 이른바 우리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그런 좀 여러 가지 경제 쪽에 어떤 선도 기업도 더 나와야 되고 획기적인 기업가 내지는 과학자도 나와야겠습니다만 그건 많이 그렇다는 얘기고 5천은 기본이다. 그래서 종목 찍어달라는 말씀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ETF를 사시든지 인덱스 펀드를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장 3장은 이제 부동산 관련된 얘기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된 얘기인데 2장 3장은 사실은 논란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다 교육 전문가가 돼요. 그렇죠. 특히 자녀의 대학 입시를 준비하거나 대학 입시를 거치면 모든 학부모들이 다 교육 전문가가 되듯이 우리나라 거의 성인 남녀 모두 사실은 주식보다는 부동산 전문가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주식은 투자 안 하는 분들이 한 대략 성인 기준으로는 3명 중에 많으면 2명 정도는 주식 투자는 안 하지만 성인은 거의 자기 사는 집 뭐 독립을 하든 아니면 결혼을 하든 다 주거와 관련된 문제를 겪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전문가가 되고 또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 쓴 내용이 그게 정답이라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 제 생각은 이렇다. 지금 그래서 이른바 한 집에 그러니까 한 가구에 한 집만 갖도록 세제 뭐 이게 취득 단계부터 보유 단계 그리고 매매 그러니까 엑시트하는 단계까지의 세금 관계로 한 집에는 한 주택만 갖도록 그 강제하는 부분이 오히려 똘똘한 한 채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써봤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된 3장쯤 되면 더 논란이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모펀드에 관련해서는 뭐랄까요? 그동안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이 두텁게 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거 나쁜 거 아니야? 뭐 사모펀드 하면 멀티 이미지 이런 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사실 지금 그 21세기의 금융에 있어서는 사모펀드를 빼놓고는 금융을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김종대 의원님께 마이크 좀. 네, 아유, 감리 잘 들었습니다. 아니,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우리 김영남 의원님은 정밀하게 한 문제를 딱 직시하고 그냥 질러버리는 글을 쓰시거든요. 저같이 애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계엄 사태가 어디서 근원이 시작됐는가 이 부분을 좀 책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아시다시피 3년 전에 윤석열 정부 아예 출범하기 전부터 고소고발을 당해가지고 3년 내 송사에 시달리는 지금 5번째입니다. 그런데 아예 뭐 공안의 여러 가지 어떤 눈초리랄까 이런 것들은 일상으로 그냥 알고 살아왔고 또 경찰 조사받을 때도 이 정부가 왜 폭주하는 정부고 위험한 정부인가를 설명하니까 기소는 더 잘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벌금까지 가는 재판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시간이 마침내 12.3 계엄에서 정점을 찍었다.
여기서 완전히 이제 대폭발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12상기업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잉태되고 숙성된 가운데서 나타난 이 권력의 어쩌면은 필연적인 선택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은 모든 것을 어떤 하나의 정보 시스템이나 제도에 의해서 필터링하지 않고 극소수의 참모들하고만 상의합니다. 그리고 비선 라인이 움직이죠. 그 다음에 극우 유튜버라든가 커뮤니티에 굉장히 깊이 몰입됨으로써 갇혀버립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 지난 12상기업 사태도 보면은 이게 주로 결정되는 자리가 이제 술자리였죠. 그 술자리에서 사령관들을 마놓고 이제 비상대권, 비상조치권을 이제는 필요할 때가 됐다. 근데 이 얘기를 꼭 술 먹으면서 했다는 거. 반드시 술 먹으면서 했다. 두 번째는 그 정부 안에 정부, 비공식 정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비화폰을 지급받은 사람들끼리의 별도의 소통체계. 이게 말하자면 딥스테이트, 비화폰으로 맺어진 네트워크인데 이게 실상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 중인 거죠. 그래서 별도의 소통체계를 갖는다. 이거고, 세 번째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그 설파하는 극우 유튜버의 그 방송 링크를 공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계속 스스로 결속하기 위한 논리를 갖다가 만들어내는데 그 대부분이 음모론 아니면 약간의 어떤 허황된 그런 것들. 요 3박자가 다 갖춰지면 내란 세력입니다. 대통령한테 극우 유튜버 링크를 받았냐, 비화폰을 지급받고 그 술자리에 갔느냐 하면 이거는 중요 가담자는 다 해당됩니다. 전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독특한 문화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계엄의 밤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슴 졸이고 또 상당히 공포스러웠지만은 몇 시간 만에 그 계엄이 붕괴되면서 이 계엄의 마음은 폭주하는 권력자한테 절망의 마음이기도 했다. 무엇을 계산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 또 우리의 제도의 힘, 아직까지는 헌법이 살아있다는 이 중앙의 가드레일을 넘지 않은 하나의 어떤 그 방화벽이 있었다는 거, 그런 어떤 제도와 법의 힘, 그 다음에 이제 끊임없이 이것을 사전에 경고해온 어떤 중요한 어떤 그 목소리가 존재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계산의 영역 밖에서 존재했고, 내가 이 국가에 더 많은 통제를 가하고 정적을 갖다가 제거하겠다고 하는 이 망상에서는 이런 게 보이질 않습니다. 전혀 보이질 않는 거죠. 그러면서 시야가 흐려진 어떤 폭주하는 권력자와 거기에 이제 빌붙은 간신들, 이게 옛날부터 혼군과 간신의 만남은 최악의 조합이야. 최악의 조합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 믿겨지지 않는 이런 계엄의 상황이 있었고, 그런 어떤 이면에는 한국 사회의 군부를 관통해오는 엘리트 파벌주의가 또 존재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국방개혁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조속히 회복을 해야 되는데, 저는 분명히 제가 그 국회 내란특위 보고서를 읽으면서 가장 유심히 본 대목은 이겁니다.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그 계엄군 중에 1041명이 트라우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심리 상담, 트라우마 치료를 받은 거죠. 그 중에서 약 70명이 심각한 단계. 그러니까 내가 계엄군으로 총을 들고 국회를 갔다는 게 평생에 못 잊을 상처가 돼. 이런 중증 환자가 70명이 발생이 되고, 그 중에서 3명은 비상조치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당사자만 그랬을까? 더 고통받은 건 가족입니다. 그래서 용인 또 수원 이런데 그 지자체에 정신건강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방부 조치는 그 계엄군으로 출동한 그 계엄군의 가족이 지방자치단체 건강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시스템을 제공했습니다. 가족이 더 힘들었다는 거죠. 가족이. 그러면 707 그 특임부대가 국회 본청에 난입을 했습니다만은
이미 그 부대는 지금 이 시간 현재 전쟁을 할 수 있는 부대가 아닙니다. 이 정신적인 무력이 완전히 붕괴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 이 부대들은 국가 전략 자산이 아니고 계엄에 가담하고 거기서 부당한 명령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본인들도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는 것이다. 즉 그들도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신임 이제 국방장관이 곧 임명이 되겠습니다만 이재명 정부가 왜 이런 어떤 군인들을 사지에 내몰아가지고 정신적 트라우마를 갖게 했는가도 전 중요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들도 피해자입니다. 이것도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의 무력을 완전히 붕괴시켜놨다. 이런 어떤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살펴보고 또 이런 경험 하나가 앞으로 또 우리 청년들이 2030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그 분노 세대의 탄생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극우화되는 현상들이 결국은 고독과 자기 상실과 어떤 분노의 장소에서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고 고독에 빠뜨리는 이런 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그 소매를 잡아 끌어서 분노의 길이 아니라 지혜의 길로 갈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우리가 앞장서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방치를 하면 남녀가 갈라지고 지역이 갈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극단적으로 편향되면서 이게 한국 사회의 분열을 촉진하는 요소가 되면 이번에는 내란을 종식시켰지만 구조적인 내란은 계속돼가지고 한국 민주주의에 설 자리가 없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국민 주권 정부가 통합을 외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구호가 아니라 이제는 이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할 때가 됐다. 분노의 세대가 희망의 세대로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위협받을 거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즘에 영화들을 자주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영화관 가면 관객 수가 예전보다 덜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유튜브에 가보면 새로운 영화 요약본들이 참 많이 있대요. 출판기념회에서 책 내용을 전부 다 얘기를 하면 책이 안 팔린다고 하죠. 물론 이제 저희 앞에 두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책의 내용에 나와 있는데 전부 다 아닙니다. 이제 맛배기 정도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출판기념회를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비하인드 중심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맛배기 정도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 김용남 의원님의 경제개혁 파트라든지 우리 김종대 의원님의 안보 및 국방개혁이라는 것인지 또 제가 담당했던 언론개혁이라는 것인지 그리고 정치개혁,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외치는 것 이 네 가지의 모든 분야가 사실은 아까 내란과 관련된 그 이후의 상황들을 쭉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네 가지 분야를 누가 망쳐놨냐? 사실 다 윤석열이 망쳐놓은 분야들입니다. 안보 망가졌고, 경제 망가졌고, 언론? 글쎄 근데 정치를 망가뜨린 건 사실인데 언론은 윤석열이 망가뜨린 것보다 12월 3일 이후의 언론의 상황을 봤을 땐 스스로 망가졌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꼭 12월 3일 이후만의 상황이 아니라 그 전에도 언론은 스스로 망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언론사 내부에서 언론 스스로가 개혁하는 것이 이제는 어렵다. 12월 3일 이후에 저희 네 사람이 국회에서 세 차례의 세미나를 가지는 동안 항상 얘기했던 것은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다행히도 성공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정부가 탄생하면서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겠죠. 근데 경제개혁이나 안보개혁 그리고 정치개혁과 또 다르게 가장 어찌 보면 시민들의 힘이 필요한 개혁은 저는 제가 담당했던 언론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언론을 개혁할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의지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국회의 입법, 제도 및 개혁이 필요하고 또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항상 이 개혁 앞에다가 행동주의를 붙이곤 하는데요. 이번 비체개혁의 촛불혁명과의 차이점은 아무래도 뉴미디어가 레거시 미디어를 건강한 긴장관계 속에서 견제하면서 잘못된 뉴스들은
바로잡아 나가고 시민들이 공부해 나가면서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성장시켜왔고 키워왔기 때문에 이 빛의 혁명이 성공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크게 보면 대통령께서 언급한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든지 그리고 국회에서 이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언론사법이라고 하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 문제, 더 나아가서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 같은 것들도 시민들이 직접 자신이 원하는 언론사나 이런 방송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 바우처 제도의 활성화인데 이런 것들과는 또 다르게 우리가 미디어와 언론을 어떻게 감시하는지에 따라서 언론은 개혁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좌초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 개혁이.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렇게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나누고 싶어서 예고편은 이 정도로만 하고요. 이따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대망론이라는 책의 출판 기념회인데 이 대망론의 뜻을 말씀드리자면 대안과 희망을 논하다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대망론으로 이제 책 이름을 적고요. 지을 때는 이거 좀 과하지 않나? 뭐 이상하지 않나? 라고 생각했다가 자주 부르니까 이게 또 입에 붙어가지고 대망론 이제 좀 하게 됐는데 저는 사실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했던 그 지점을 얘기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섰고 많은 분들이 이제 또 희망을 품으시지만 지난 3년은 너무나도 뼈아프고 힘든 전 국가적 저는 재앙 상황이라고 규정을 짓기 때문에 저는 제 정치의 첫 시작을 제가 국민의힘에서 당시에 했기 때문에 그때의 그 제가 보고 느꼈고 또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반성과 성찰이 제 안에 늘 자리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민의힘 안에서 느꼈던 정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 반정치입니다. 반정치. 그러니까 이번에 그 대선 토론회 때 그 3차 토론회인가요? 거기서 다들 느끼셨겠습니다만은 이건 정치가 아니잖아요. 그냥 뭐 시비 걸고 발목 잡고 또 이상한 소리 하고 막 이런 건데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니까 그게 반정치라고 저는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반정치라는 것이 두 가지의 무기를 쓰더라고요. 뭐 하나 더 추가하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검찰 권력이고요. 하나는 언론 권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과 언론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고 그게 됐을 때 이 반정치가 뿌리 뽑힐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길을 찾게 된 거고 그 길을 찾는 과정 속에 이제 대망론을 시작으로 이제 선보이게 된 건데요. 뭐 하나만 더 추가하면 이제 명태균식의 그런 여론 조작 같은 것까지 이제 끼어 있던 건데 이 반정치를 그러면 어떻게 없애 나갈 것이냐. 그래야 정치가 좋아지고 이제 정치 복원의 시대를 열고 또 있는 그대로의 민주주의 또 우리 헌법을 수호하는 이제 그런 정상적인 정치가 작동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반정치를 좀 뿌리 뽑기 위해서 결국에는 가장 이 반정치를 잘 이용하는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국민의힘의 주류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준석 의원이 했던 그런 언론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인플루언서 정치의 행태를 보여오면서 어찌됐든 한국 정치를 계속 망가뜨려 왔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과거를 기억하고 앞으로 정치를 해나가면서 대한민국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반정치만큼은 누구도 건드리기 싫어하는데 그래도 제가 가장 잘 알고 또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걸 뿌리 뽑는 일에 제가 저의 모든 걸 다 걸고 하겠다라는 각오를 말씀드리고요. 사실 그 반정치를 없애기 위해서도 반정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정치를 없애려고 반정치를 쓰니까 정치가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반정치를 정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반정치의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진단을 하고요. 거기에 반드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반정치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시대도 어찌 보면 검찰과 언론이 만든 증상이지 결과물이지 그게 근본 원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준석 의원의 행태도 하나의 결과물이지
그분 하나 정리된다 그래가지고 또 유사한 그런 정치 반정치 행태를 띠는 나쁜 정치인들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근본을 조금 더 개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언론에 대해서는 우리 박영식 앵커님이 주도적으로 쓰셨고 저도 다 동의하는 바고 이 레거시 언론이 갖고 있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계적 중립으로서 나오는 또 폐해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지적도 해야 되지만 그러면 올바른 언론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 언론, 우리 뉴미디어의 생태계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제가 이 책에다가 쓴 것은 그러면 이제 정치개혁에 대한 부분을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앞으로 우리 시대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좌표, 방향성을 그리자면 저는 이제 기회다원주의 모델이라는 걸 써놨습니다. 그래서 기회다원주의 모델이라는 이 철학적 사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AI 거버넌스를 제가 썼고요. 그리고 완전한 사회 안전망 구축 이 두 가지 축으로 썼는데 AI 거버넌스는 이제 제가 워낙 관심이 많은 분야라서 나중에 저도 뭐 행정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AI 거버넌스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를 더 발전시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제 안에 있는 거고 이 완전한 사회 안정망 구축이라는 것은 AI 기술이 도입이 되면 압도적인 생산성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사회가 늘 고민했던 그 여러 가지 사회 복지적인 차원이나 촘촘하게 그런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부분 이거는 저랑 김종대 의원님이랑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대안과 희망을 앞으로 더 많이 청사진들을 그려서 제시하겠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책을 썼고요. 말씀을 마치면서 이 책을 처음 쓰게 된 계기만 좀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겨울에 오마이TV에서 박정호 앵커님을 대신해가지고 금요일마다 아침 프로를 제가 임시 진행을 좀 했었는데 그때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 매주 금요일마다 고정으로 나와 주셨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의원님하고 그때는 내란 정리할 때니까 12월이니까요. 그때도 이제 탄핵은 뭐 기정사실로 우리가 전제하고 있었고 그럼 박근혜 탄핵 때와 다른 어떤 새로운 미래를 여는 탄핵을 이번에 겪어야 될 텐데 뭐가 필요할까를 인터뷰 과정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좀 좋은 이런 좀 책도 쓰고 이런 플랫폼도 이렇게 같이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얘기들을 그 과정에서 좀 나눴기 때문에 오늘 그 결실을 보는 첫 시간인 것 같아서 너무 감개무량하고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 고치려면 여러분들의 참여가 꼭 필요하니까요. 꼭 함께 끝까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뭐 한 분 한 분이 뭐 워낙 방송을 자주 하신 분들이라서인데 정말 말씀 잘하시죠? 네. 저는 이거 제가 말할 기회가 지금 오나 안 오나 그걸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좀 상당히 진지한 내용이었는데 잠깐 이제 분위기 좀 바꾸는 하고 좀 가벼운 질문을 해볼게요. 이 사실 저자 네 분의 공저를 하는 게 참 흔치 않은 일인데 저자들끼리 서로 각자에 대한 평가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어떤 분들은 도대체 서로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이 사람은 뭐가 장점, 이 사람은 뭐가 단점이 있다. 응? 솔직하게. 저부터? 아무나 뭐 찍어서. 아무나. 네. 뭐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제 개인적인 평가를 하자면 우리 박영식 앵커님은 저를 어떻게 보면 방송계에서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끌어주신 분이어가지고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정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형님이시고요. 뭐 단점이 없는 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저는 박영식님은 뭐 굳이 뭐 개그 차원에서 뭐 흠을 잡자고 하더라도 그게 없는 아주 깨끗하게 그런 분이고 그리고 박수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종대 의원님은 진짜 제가 늘 항상 느끼는 게 항상 고전을 가지고 이 현실을 다 풀어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넘치는 지혜 그리고 정말 저희 같은 또 젊은 세대들에게 정말 그 올바른 좌표를 그냥 존재 자체가 그렇게 제시해 주시는 분이셔가지고 저는 항상 우리 김종대 의원님 존경하고 항상 뭘 많이 배우는 이제 그런 분이시고 뭐 역시 단점은 또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남 의원님은 정말 뭐랄까요 그 센스와
그 유머 감각과 또 방송을 제가 우리 매부쇼에서 항상 목요일마다 같이 하는데 할 때마다 진짜 막 감탄을 전 스스로 하면서 또 터트리시네. 그래서 제가 부담이 될 때가 상당히 좀 많고, 그리고 또 김용남 의원님은 참 법률 전문가이시기도 하지만은 정말 저도 법조인으로서 사실 법밖에 다른 분야 더 돌아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경제 쪽으로는 너무나도 탁월한 관점들과 또 대안들을 제시해 주셔가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4명의 모임이 하여튼 참 유의미하고 좀 뜻깊다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 세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는 뭐 단점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역순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은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제일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이미 단점을 얘기하지 않기로 이미 가이드라인을 세워줬기 때문에 단점을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원래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본인만 이렇게 착하다고 나서는 저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어디까지나 뭐 오랜 기간 그 사람의 말을 주로 듣는, 그리고 질문하는, 뭐 요즘에서야 많이 떠듭니다만은 과거에는 주로 질문하는 역할을 했고 주로 듣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세 분의 어떤 스피치의 스타일이나 함께 하다 보니까 이제 말하시는 부분을 나름대로 이렇게 쳐다보면 뭐랄까요, 일단은 우리 신인규 변호사의 경우에는 신인규 변호사 우리 김종대 의원님의 공통점은 책 쓰는 것 같이 말씀을 하세요. 주술관계도 딱딱 떨어져 맞고 그 어디에 비문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말하기를 한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와는 좀 다르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중원권도 하고 막 쓸데없는 말도 갖다 붙이고 하는데 두 분의 말씀하시는 게 정말 이렇게 풀어놓고 보면 다 책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의 총량으로 두고 보면 저랑 김용남 의원님이 좀 적은 편이고요. 말씀의 총량은 이 우리 신인규 변호사와 김종대 의원님이 또 말 총량은 많은 편이다. 그리고 사실 김종대 의원님의 말을 듣다 보면은 내가 공부가 많이 부족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이제 특정 대명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말씀을 잘 듣다가 딱 철학 용어가 등장하거나 역사 속 인물이 등장하면 네이버를 뒤지게 됩니다. 내가 많이 박식하지 못했구나, 난 많이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한참 더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김용남 의원님께서는 제가 뭐 방송에서도 뭐 우스꽝스럽게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성대모사다고 막 그랬던 이유가 가만 들어보면 굉장히 특색 있는 말씀을 하시고 여기 지금 이제 용방불패 구독자분들도 계실 테니까 굉장히 말씀이 빠르지 않은 편인데 핵심이 요소요소에 박혀있기 때문에 저도 김용남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은 기억에 딱 바로 남거든요. 말의 총량이 저처럼 많지는 않아도 이 두 분의 어떤 글쓰기 같은 말하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딱딱 들어가는 그 핵심이 잘 들리는 스피치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이쯤 되면 단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대표님의 컨셉과 안 맞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 괜히 했어요. 괜히 하시죠. 완전 짜고 치네. 제가 마지막에 하면서 다 이제 단점을 얘기 안 하고 저는 단점만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눈치를 채셨는지 김종대 의원님이 저보고 먼저 저의 단점은 제가 잘 압니다. 제가 했던 방송은 제가 봐도 너무 느려요. 그래서 저도 제 거 볼 때는 보통은 1.5배속, 2배속으로 봅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말을 빨리 하려고 해도 그게 몸에 배인 게 있어서 빨리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같이 세미나하고 또 책을 같이 내면서 겪어보니까 김종대 의원님은 상당히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고 단점으로 얘기하자면 참 돈 안 되는 거 열심히 하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돈 안 되는 건 열심히 안 하거든요. 저는 대단히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로 돈 되는 거 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돈 안 되는 거 살짝 들여다보는 정도인데 김종대 의원님은 거꾸로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항상 돈 안 되는 거 무지하게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우리 박영식 앵커는 제가 보기에 아나운서나 앵커 안 했어도 밥은 굶지 않겠다. 왜냐면 개그맨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성대묘사 잘하는 거 아시죠? 네. 더군다나
몇 사람 뭐 윤석열, 안철수 의원 몇 사람은 눈 감고 들으면 너무 똑같아요. 진짜 그 사람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앵커 안 해도 딴 거 했어도 잘했겠다. 요새 그때 한때 장르만 여의도 같이 했었는데 요새는 그 친구 잘 안 보이던데 그 이상민 씨라고 계셨는데 이상민 씨가 요새 왜 방송에서 보기 힘들어졌는지 알겠어요. 박용식 앵커 같은 사람이 거기를 다 침범하니까 개그 하던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게 단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왜 자꾸 남의 영역을 침범해요. 우리 신인규 변호사는 사실은 이 책이 나온 데까지는 파라는 신인규의 몫입니다. 왜냐면 원래 2월인가요? 2월에 쌩가 국회에서 한 번 하고 그냥 처음에는 한 번만 하자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세미나 한 번 하고 그날 끝나고 우리들끼리 커피 한잔 하는데 다음 달에 또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굽겨갖고 끌려다녔어요. 그랬더니 결국에 3번까지 하게 됐고 책 얘기도 맨 처음 꺼내갖고 3번, 그러니까 2번 하고 나서는 한 번 더 해서 책까지 내자. 그리고 사실은 얼마 전부터 저희가 일요일 오후부터 저녁까지 통으로 그냥 모여갖고 AI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AI 선생님도 나오셨어요. 이 원장님 어디 앉아 계세요? 저 끝에 계시죠. 저 끝에 계시네요. 사실은 가정의학과 원장님이신데 워낙 AI 활용이나 이런 데서 전문가시라 저희가 선생님으로 모시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AI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계속 끌고 다니면서 해요. 그래서 신인규 변호사는 막내인데 가장 강력한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단점을 얘기하자면 약간 폭군이에요. 무지하게 끌고 다녀요. 남 노는 꼴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요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다 설명하셨는데 여기 있는 4사람의 묘한 공통점은 각자 소속된 정당이나 단체가 있는데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당론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뭐 개혁신당 계셨다가 이제 민주당 계시죠. 됐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당론은 당론이고 내 소신은 소신이고 자유인인데 저는 정의당 소속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또 두 분은 사실은 거의 무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남의 눈치 좀 보지 말자. 여기저기 뭐 가서 눈치 보고 괜히 말 실수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이런 것보다는 자유인으로서 말하자. 저는 이게 시민적 자유를 제대로 누리는 4사람이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출마 번호가 많아도 잘 응하지 않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보궐선거 나오라고 했는데 눈앞이 컴컴해지는 게 뭐냐면은 제가 한번 출마했다가 그 지역구에 개공원이 있었어요. 거기에 개들이 엄청 많아요. 주말이면 개판입니다. 근데 보면은 예쁜 개만 있는 게 아니라고 아주 못생긴 개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견주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걔가 아주 개성적으로 생겼어요. 아주 특이하십니다. 얼마나 이런 귀한 개가 있다. 또 말이 이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사람한테 치이는 것까지는 내가 정치인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개 놓치고 보는 내가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걸 또 알아보면 사실 겁이 나요. 사람 눈치에다가 이제는 반려동물 눈치도 봐야 그 정치거든요. 전부 때만 봐도 인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는데 이 모임에 나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거리끼는 게 없으니까 좋아요. 어느 당에 이런 얘기 들어갈까봐 걱정 안 해도 되고 일단은 굉장히 정신이 발랄하고 자유롭다.
저는 이거를 천진난만한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이 4명의 공통점이 그 자유의 천진난만함이 묻어있다. 나이를 불문하고. 그래서 세대를 초월해서 말이 잘 통해요. 그런데 여기는 보수적인 분도 계시고 진보적인 분도 계시는데 왜 소통이 가능한가? 그거는 그 자유로움에 있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언젠가 논쟁이 되겠구나. 분명히 견해 차이가 있는 대목이 존재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대선을 치르면서 여태까지 정치는 무언가를 알리는 정치였다면 앞으로 정치는 알리는 게 아니라 말을 걸어주는, 그러면서 공감과 어떤 의미의 이런 전달로 앞으로 정치로 바뀔 거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사람께서 갖고 계신 그 자유의 천진난만함, 그러면서도 누가 싫은 소리에도 한번 슬쩍 웃고 넘길 수 있는 약간의 그 마음의 여유로움 같은 거, 이런 게 방송에 묻어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윤석열하고 싸우다 보니까 저 자신도 날이 시퍼렇게 써 있었다고. 그냥 한번 걸리면 배버릴 준비가 다 돼 있었고, 이러면서 살다 보니까 굉장히 그 정신도 황폐해지고 하지만은 이제부터는 말을 걸어주는 상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소통 능력이 매우 뛰어나신 분들이다. 그래서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시지만은 그 외에도 이런 책이라는 것도 자꾸 또 다른 말 걸기의 일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질문 시간이 있으면은 특히 이분들한테는 이야기거리가 아주 많은 분들이니까 여러 가지 질문에 폭격을 기대합니다.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어느 순간 기억났을 때 얘기를 못하면 순서 넘어가다 얘기할 기회가 없거나 제가 까먹거나 저희가 이제 여러 번 모임을 거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늘 집에 가서 후회하거든요. 그 말을 못했네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앞서서 우리 김용남 의원님이 책이 탄생하게 된 비하인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고마운 분들, 이것도 뭐 일종의 장점인데, 일단 이 책이 나오게 만들어주신 분은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저희 마지막 두 번째 이제 모임이 끝나고 나서, 세미나 끝나고 나서 차 마시고 그러면 말이요, 우리가 그냥 이거는 한 번만 더 이걸 하면은 3번이 되잖아. 아니 그러면 그 책을 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2번 하고 나니까 또 신인규가 불러다가 국회 앞에 카페에서 이것도 저희 셋은 또 그랬어요. 이것도 한 번 더 하자고 하면 이거 어떡하지? 이랬는데 오자마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제안을 받자마자 김종대 의원님이 그러면 3번 하는 김에 책도 내지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대 의원님과 또 우리 신인규 변호사, 또 여기에 이 책을 홍보를 제일 많이 해주신 분이 김용남 의원님이 각 방송에 나가셔서 가장 큰 방송에서 열심히 홍보해 주셨고, 이 책을 탄생하게 만들게 해주신 우리 헤어미디어 대표님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려서 모든 네 분께 박수 한번 주시죠. 잠시 뒤에 이제 그 저자분들과 청중의 토크를 진행할 건데요. 마지막으로, 벌써 마지막이 좀 아쉽긴 한데요.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잖아요. 그 지긋지긋한 이제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끝나고,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들도 다 큰 역할들을 하시죠. 자,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어떤 기대가 좀 큰데, 어떤 뭐 고언이랄까 또는 어떤 당부 이런 거 있으면 한 말씀씩 하시고, 그것이 끝나면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저자들의 질문, 질의, 답변, 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이 6월 4일 오전 6시 21분이었는데 오늘 6월 14일이니까 딱 열흘 됐습니다. 열흘 동안 보여준 모습은 뭐 기대 이상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2가지 말씀만 딱 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실은 대통령께서도 이미 뭐 여러 차례 확인을 해줬지만 우리나라가
정치적 민주주의는 1987년도에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이른바 정치적 민주주의는 달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민주주의의 위기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6월 3일 대선을 통해서 또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키고 물론 두 번의 탄핵을 거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정치적으로는 더 단단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성숙도는 높아졌는데 정치적인 민주주의는 그렇습니다만 이른바 주주 간의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 정부에서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한 주나 이재용 회장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한 주나 한 주는 다 똑같은 한 주로 동등하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얼마 전에 보면 뭐 항공사 관련된 주식은 이제 우리는 그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말을 흔히 경제 기사에서 많이 봅니다만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요 이거 이해할 미국 사람, 영국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면 그런 말이 없어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입니다. 보통 보면 그 시가보다 7배를 더 주고 인수한 경우가 최근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주식을 70,000원씩 주고 회장님 부분만 70,000원씩 주고 이사진을 자기 쪽으로 개편하는 이른바 경영권을 넘긴 사례인데 이런 게 고쳐져야 되고 고쳐질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 과제는 사실은 첫 번째 과제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대대적으로 개편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중국 덕도 많이 봤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수출도 많이 했고 또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지리적으로 붙어있는 우리하고 같이 일종의 협업 관계를 형성했던 부분도 대단히 큽니다만 중국이 2015년도에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의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는 중국 물건은 싼 거 그리고 싼 임금을 바탕으로 해서 저가의 상품 뭐 TV도 싸고 냉장고도 싼데 싼 맛에 쓰는 중국 제품이었다면 이제 10년 동안 메이드 인 차이나가 세계 첨단 제조 각종 첨단 산업에서 1등을 하게 만들자고 했는데 올해가 딱 2025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10년 동안 정말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보시면 뭐 AI 관련된 부분이 됐던 로봇 관련된 부분이 됐던 또 전기 자동차 뭐 2차 전지 이제 최근에는 그 우주항공까지 중국이 못하는 게 없고 어떤 면에서는 꽤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중국 뒤를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10년 동안. 이거는 제가 보기엔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에게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석유화학, 철강 이런 데가 많이 힘들어졌죠. 왜냐면 중국 업체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에서 이 단가나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해야 될 더 큰 과제는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 지금 LG그룹이 LG화학 있죠. SK 이노베이션 갖고 있죠. 한화가 또 한화는 이제 원래 삼성도 있었는데 이제 한화에 넘겨갖고 한화도 하고 있죠. 롯데도 하고 있죠. 돈이 될 만한 거는 그동안 다 하는 구조였어요. 웬만한 기업 그룹들이. 그때 다 힘들어졌어요. 뭐냐면 고만하게 하다가 중국 때문에 뭐 철강도 그렇고 다 힘들어진 구조인데
이거를 구조 개편을 해갖고 중국 업체하고 경쟁을 해서 살아날 수 있는 한 군데에 모으든지 아니면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단계까지 왔다고 보이는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이른바 우리나라는 산업정책이라는 게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뭐 없었어요. 뭐 정부가 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도 없었고, 어떻게 하라고 유도하는 것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어졌는데, 앞으로 5년 동안은 이걸 해야 되는 기간이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또 찾아야 되는, 사실 3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2년, 3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세계 1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잖아요. 에코프로 이런 거는 막 수십 배씩 올라갔었는데, 요새 주가 보세요. 그게 주가가 달리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게 아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를 중국이 어떤 면에서 최근에 더 잘해 하고, 뭐 물량도 어마어마하게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앞으로 5년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DJ 정부 때처럼 이른바 그때는 빅딜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개편을 했는데, 그거 이상으로 개편을 하고 새로운 업종을 찾아내야 되는 5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김영남 의원님 얘기를 참 재밌게 듣는데, 산업정책이 이제 필요하다, 이 말씀은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원래 불원시 됐단 말입니다. 국가가 산업정책을 쓰면 안 된다. 시장에 맡겨야 된다. 국제적인 공급망에 그냥 맡기고 간섭하면 안 된다. 근데 지금은 뭐 모든 나라가 산업정책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시대가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저한테는 격세지감을 가진 말씀이시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런 어떤 그 모든 사람이 성장을 얘기할 때 또 우리는 기회의 공평함을 같이 고민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번영국 후보를 도와가지고 대선 TV 토론을 3번을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엄청난 악플을 받았습니다. 왜 나오냐, 뭐 또 여기가 어디라고, 또 쓸데없는 어떤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했는데, 3차 토론 끝났을 때 평가가 정반대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무언가 호명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불러줬다는 데서 사람들이 공감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쿠팡 노동자가 퇴근을 해서 집에 와서 씻기도 전에 다시 배달 앱을 켜고 있다. 그 청년에게 말을 거는 게 정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경험을 소개시켜드리자면, 제가 국방위원 할 때 그 진보정당이 처음 안을 내가지고 병사 월급 100만 원을 올리고, 또 병영에 휴대폰을 다 잔류화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했는데 결과가 아주 놀라웠어요. 그런 개혁 조치를 하고 나서 군에서 자살자가 40%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범, 폭행, 각종의 강력범죄가 38% 줄었거든요. 그리고 구매력이 높아지니까 삶의 질의 만족도가 급격히 높아지니까 누군가 당연히 죽음을 선택했을 법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살아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그 변화에 뚜렷한 성과를 보니까 한 가지 상상이 되는 거죠. 이런 성과를 사회 전반으로 확대시키면 어떨까? 그러면은 예를 들면 청년 사회상속제를 한다든지 청년 기본소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자꾸 기회의 공간을 조금만 더 열어주면 군대에서 일어났던 일이 사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보는 게 제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이제 청년들이 아까 분노 세대로 이렇게 추락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희망의 세대로 갈 수 있는 무언가 특별한 전환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게 군대에서는 대성공을 거뒀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군대가 그렇게 어떤 썩어가는 삶의 제공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관심만 가지면 바꿀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혁의 성과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상상력으로 일단은 한번 청년들을 살려보자. 이렇게 해서 기죽지 않게 자꾸 도와주다 보면은 스펙 쌓고 이러면서 어떤 그 투자할 수 있는 자기 여력이 생기는데 요즘은 알바하기 바쁘고 또 저기 취직을 해도 고향을 찾아가지 못하는 돈이 없어서 집에를 못 가는 이런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무언가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라면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하나의 또 어떤 희망의 세대가 탄생한다. 이 점은 꼭 좀 명심하시고 대선 토론이 끝나고 대통령 취임사 제가 한 두세 번을 읽어본 것 같은데 거기에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대한 말씀을 아주 비중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컬어 공정 성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모두가 중도 보수를 외칠 때 그래도 진보적인 목소리를 계속 압박을 가하니까 이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응답이 된 거다. 그런 만큼 이렇게 정치는 공론의 장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문제를 끌어올려주는 이런 정치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가 하는 부분들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여실히 증명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 만큼 이재명 정부가 저는 성공하길 바라고 경청하는 정부, 겸손한 정부, 그 다음에 국민들에 대한 서번트 리더십, 정말로 섬기는 자세로 잘 정부 시스템을 운영하시면은 아무래도 윤석열을 우리가 겪은 국민들이 크게 기뻐하시면서 아마 박수를 쳐줄 거다. 그런 만큼 열심히 하셔라. 또 국민들은 언제든 감동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선서식을 여러 번 봤습니다. 또 그 전문을 또 이렇게 제가 뜯어보니까 대리인이라는 표현 많이 쓰시고 또 국민주권정부라고 명명한 이유도 자신은 그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일꾼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는 것 같아요. 그건 아주 꾸준하게 성남시장일 때도 경기도지사일 때도 이제 대통령이 돼서도 그 마음가짐은 변치 않았구나라고 느낀 대목은 바로 지난 며칠간의 대통령의 행보에서 느꼈습니다. 저는 뭐 저 책에도 일부 나옵니다만 오랜 기간 이제 어쨌든 언론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회색 분자로 사실상 뭐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혁을 겪고 특히 윤석열 정부 3년을 겪고 나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 처음 이제 느끼는 느낌은 우리가 지난 시절에 느꼈던 공직자라는 것 이런 거구나 라는 일종의 효능감을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시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꼭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함께 일하고 있는 앞으로 또 일할지 모를 그럴 공무원들이 결국 그 자신의 최고 상관인 대통령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국민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그 24시간을 쪼개가며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공직관을 새로 우리 국민들 또한 깨달아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장관들, 공무원들, 대통령들, 비서관들 뭘 했을까요? 이번 대통령실이 실제 무덤이 됐던 사유를 본다면 아마도 그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공무원들의 공직관인 것 자체가 없지 않았을까.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면서 특히 국민주권정부로 나아가면서 정말 진정한 일꾼의 시대를 맞이하는 것 같아서 저 또한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제가 최근에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드렸던 질문은 앞으로 그러면 축구 파트나 이 축구계는 너무 한 분야의 한 인물에게 고여있다 보니까 개혁을 할 수 있을까요? 혹은 개혁을 하게 되는 동안 또 다른 갈등과 잡음은 없을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어쨌든 문화체육, 관광 이런 쪽에 대해서도 식견이 있으시고 아마 개혁 철학이 있으실 텐데 어떤 거를 바라고 계신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싸우는 건 우리가 싸우겠다. 개혁하는 건 우리가 하고 여론의 형성은 국민들이 만들어내겠다. 그 말씀을 듣고 그렇다. 각자의 위치에 최선을 다하면서 여론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 우리의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박문성 해설위원의 말씀을 듣고 저도 일부 깨달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저도
새롭게 들어서 국민주권 정부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이 나라가 더욱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바라는 정치인이 어떤 정치인일까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뭐 유능한 정치인, 뭐 착한 정치인, 뭐 깨끗한 정치인,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사랑받는 정치인이 좀 많이 드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랑받는 정치인 하면은 저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늘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런 사랑받는 정치인이 꼭 되셔가지고 어떤 유능함이나 어떤 깨끗함이나 어떤 기능적인 면을 좀 초월하는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대통령, 그러니까 그런 정치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건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구체적으로는 한 3가지 정도가 좀 떠오르는데, 첫 번째는 실패 없는 개혁을 전 완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국민들은 많이 참아 오셨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선 정부 또 국회에서는 실패 없는 개혁을, 특히나 검찰이나 언론 또 제가 관심 있는 이 반정치 쪽에 있어서 실패 없는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원칙 있는 통합을 저는 반드시 이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원칙 있는 통합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원칙과 통합을 묶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원칙을 세우면 통합이 무너지는 것 같고, 또 통합을 말하면 또 원칙을 세우기가 굉장히 좀 난감한데, 저는 굉장히 이걸 쉽게 풀어낸다면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 통합의 대상을 잘 가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도 영역에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중도도 2개로 나뉘어요. 중도의 많은 숫자는 기회주의적 중도가 많습니다. 근데 그 안에도 원칙 있고 소신 있는 중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원칙 있고 소신 있는 중도인지를 잘 분별해서 저는 원칙 있는 통합을 저는 꼭 이뤄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주권 시대를 이제 열기 위해서 이제 국민주권 정부라고 이름도 썼는데, 저는 이제 AI 쪽에 관심이 많고 이쪽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앞으로 중요한 거는 이 기술주권, 정보주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이 기술이라는 게 발전되는 것도 두렵지만 그 기술의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어떤 기업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아니면 어떤 국가 운영체제의 일부 소수들이 이거를 좌우해서 우리가 종속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위협을 많이들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이 기술주권에 있어서만큼은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출직, 그러니까 국민들이 뽑는,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저는 그분들이 가서 기술주권을 행사하고 결국 여기 모이신 정말 우리 국민들이시잖아요. 이분들의 삶이 나아지고 이분들이 실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실제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저는 그런 대의제를 정말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이제 정당이 없어질 거라는 학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는 정당이 사실 중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적어지고, 또 그만큼 정치인과 국민들이 더 가까워지고 있는 이런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주권 시대라는 것을 꼭 이뤄주셨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는 정말 우리 AI 시대에 이게 디스토피아가 아니라 유토피아로 갈 수 있도록 이 기술주권의 면에서 꼭 국민주권을 달성해 주시는 그 토대를 꼭 쌓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 정부를 많이 좀 응원을 더 해주시고 나라가 잘 돼야 되니까요. 저도 같은 마음으로 좀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자들 북토크는 마치고요.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신 그런 얘기들 저자들하고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시간 제한 좀 있으니까 신경 써주시고, 저는 마이크를 사회자에게 넘기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3시 반부터 공연 촬영을 시작할 마이크 대고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나 괜찮아? 네. 지금 책이 책이 도착해서 책 구매는 지금부터 가능하시고요. 뒤에 혹시 자리가 없으셔서 서 계시는 분들은 앞에 자리가 있으니까 편하시게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한 10분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때 손을 들어주시고 어느 분께 질문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일 먼저 되셨다. 네. 오늘 북 콘서트에 우리 저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님께 질문 겸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수원에서 왔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님을 그 과정에 모든 것은 몰라도 잘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습니다만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널리 합리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신 분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경제 중에 우리 서민들이 그간 가장 힘들었던 것이 고물가, 그리고 뭐 아파트가 됐든 뭐가 됐든 건설회사들이 힘들어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를 비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 김용남 전 의원님께서 하시듯이 많은 것들을 좀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의견이 지금 이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 전문가 그룹에게 그것에 대하여 주체는 말을 하더라도 각각에 대하여는 그 전문가들을 따라주는 그런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 더 부탁 올립니다. 김용남 전 의원님이 뭐 어떤 다른 특정 정당을 말씀드려서가 아니라 이번 민주당 정권에서 제가 알기로는 참 이분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영입 뛴 분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의견도 제시해 주실 것이고 앞으로 합리적인 논리도 펴실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물론 요즘에 트럼프는 그런 값이 아니라 세계의 역사 중에 미국은 프런티어적 개척적 정신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를 이끌듯이 김용남 전 의원이 바로 그런 개척 정신이 계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정부에 대하여 많은 충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히 답변을 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처음에 그 취임사에서 나왔던 문장 안에 다 녹아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는 문구가 들어있었는데 그야말로 실용주의에 입각해서 부동산 문제가 됐든 경제 문제가 됐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번 문재인 정부는 실용주의라는 측면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이념주의적인 측면이 좀 더 강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둘 중에 어떤 것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고 성격이 제가 보기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그런 거를 했죠. 뭐 공직자와 관련해서 5가지 기준 같은 거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주택자는 안 된다, 뭐 병역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를 앞서서 제시를 했는데 사실은 인사를 하다 보면 이 5가지 기준을 다 만족시키는 인사로만 모든 정부 요직을 채우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선도적으로 딱 밝히고 했는데 일부 그 5가지 기준에 어긋나는 인사들이 이루어지면서 처음부터 좀 힘들어졌던 측면이 있는데 지금 정부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좀 더 플렉서블한 정책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스피커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열심히 의견 전달하고 목소리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저 하셨는데 이제 말씀하시면 예, 김종대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좀 이따 다음에 하시면 네, 예. 새로운 정부는 민주당 정부는 그러니까 망가질 구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빨리 제재를 돌아오겠는가 하는 질문 하나 하고요. 그다음 군내 개편과 더불어서 군수 산업이 우리나라의 산업을 다시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중대한 이유가 있는데 이 군수 산업을 주로 보수 쪽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또는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이거를 우리나라의 발전으로 주도해 나가야 되는지 고개를 듣고 싶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이 방위 산업은 지금이 거의 새로운 중풍 도약기다고 보여집니다. 전 세계 국방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새로운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전 세계가 전쟁 중입니다. 그런 만큼 좋은 일은 아니지만 산업적으로는 기회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기 수출 통제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교전 지역에 무기를 팔 때도 다 원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교전 지역 쌍방에 동일한 무기는 팔지 않는다든가 또 반인도적 범죄가 예상되는 지역에 이런 무기 판매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방어적이면 국제규범을 준수한다는 전제는 어떻게 따질 것이냐. 이게 먼저 되고 산업정책도 가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리고 오렌지 혁명 때 우리가 최루탄을 많이 수출했거든요. 바레인이라든가 레바논이라든가 튀르키예에다가 최루탄 많이 수출했는데 그 최루탄에 맞아서 사망자가 발생했거든요. 이런 거 해서는 안 되죠. 또 반인도적인 지뢰라든가 화학탄이라든가 그래서 국제 무기 통제 규약을 철저히 준수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산업적으로 어떤 민주적 가치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방위 협력을 하겠다. 그런데 주요 대상국이 많으니까 호주도 최근에 많이 있고 또 동아시아, 인도, 태평양 국가들 또 유럽. 그런데 한국 무기의 가성비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155mm 포탄을 유럽에서 생산했는데 단가가 우리 7배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요. 한국 무기 전 세계 가성비 최고예요. 그래서 아무리 방위산업 투자해도 한국 무기는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다. 심지어는 조선산업 같은 데는 또 미국이 이제 작동 눈을 들이고 있는데 이것도 방위협력입니다. 자, 국방개혁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문민국방장관 부임이 예상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제 군 엘리트 파벌주의가 12.3 내란 사태의 뿌리였다고 저는 진단합니다. 이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걸 걷어내야 될 것. 그러니까 육사 출신들이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사령관을 다 독식했다. 이게 과연 온당한 일이냐? 그거는 일반 ROTC 출신이나 3사 출신도 충분히 안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든 요직을 특정 학교 한 학교가 다 싹쓸이했다. 그런데 육군사관학교가 지금 벌써 쿠데타 몇 번째입니까 지금? 5.16 있죠. 12.12 있죠. 이번에 세 번째인데 이거는 드러난 것만 세 번째지 사실은 10월 유신이나 부산 정치 파동도 준쿠데타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 계산으로 5번 했습니다. 그러면 아니 전 세계 어떤 특정 학교가 쿠데타 5번 했다는 얘기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고 또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엘리트 파벌주의나 예외주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특수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좀 이제 바꿉시다. 그래서 어떤 균형인사, 파벌주의 해체, 엘리트 파벌주의 해체 이거죠. 이게 일본이 2차 대전에 패망하고 A급 전범이 26명입니다. 재판에 해고된 A급 전범. 그 중에 19명이 일본 육군대학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한 학교가 거의 다 헤게몬을 장악해서 파벌을 만드니까 국가가 파멸로 간 군국주의가 나와버렸다. 그래서 2차 대전 패전하고 일본 육군대학이 해체되거든요. 오늘날 방위대학이 됐습니다. 현대적이고 아주 민주적인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혁까지 좀 해서 어떤 군내 검찰로 얘기하자면 특수부 같은 일종의 어떤 그 파벌 그룹을 해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적 통제가 그것도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국방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12.3 개헌 전에 원래 이 윤석열 정권이 기획했던 건 북풍입니다. 북풍. 그래서 아파치 헬기 100정도에 띄우고 드론을 갖다 평양 상공에 띄웠어요. 이거를 단 둘이 결심합니다. 국방장관 대통령이 둘만 극단적 사고를 하면 한반도에 전쟁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잘못된 체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국가의 그 안전보장회의라든가 국무회의라든가 또 한미연합으로 하는 여러 제도와 절차들이 다 무력화돼요. 이런 군내의 비선에 의한 비공식 결정 체계를 앞으로 금지하겠다. 이런 걸 민간인 국방장관이 하겠다. 이런 좀 어떤 비전이 지금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좀 꼭 그렇게 돼야만 다시는 이런 걱정 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기적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남은 두 분께 질문하실 분을 빼서 마스크 쓰시죠. 저는 언론에 대해서 좀 여쭤보자 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박영식 앵커님이 대답하셔도 좋고 아무나 하셔도 좋은데 지금 윤석열 정부나 이렇게 지금 지난 정부를 탄생시킨 건 괴물 같은 언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통합 말씀을 하시는데 극우 유튜브에 절여진 윤석열이나 펜코에 절여진 이준석이나 그 종편을 보다 보면은 여기 네 분은 거의 종편 안 나오시잖아요. JTBC 나오시는 분 김영남 의원님 계시고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대부분 MBC나 JTBC를 보실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중도도 아니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그냥 가운데 서서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래서 일부러 채널 A나 TV 조선 쪽을 봅니다. 근데 보면은 소위 말하는 저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게 다운표 저널리즘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채널 A나 TV 조선 쪽을 보면 보도를 안 합니다. 1월 9일이 박정훈 대령이 1심 무죄 판결이 난 날인데 TV조선이나 채널A 그쪽에서 TV 대담 프로그램 메인 시간대가 5시 한 10분부터 한 7시까지 한 1시간 40분 정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한 5개에서 6개 정도의 논평을, 토픽을 정해서 논평을 하는데 박정훈 대령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헌재에서 윤석열이 재판을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첫 국지가 송대관 씨 사망 소식을 전합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에서.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부가 통합 얘기를 하는데 극우 유튜브에 절여진 사람들이나 펜코에 절여진 젊은이들이나 종편에 절여진 분들은 방송사가 바뀌지 않으면 그들은 그런 세상을 모릅니다. 단편적인 예로 저희 집 앞에 김치찌개집이 있는데 그분은 맨날 채널에 TV 조선만 틀어놓고 계세요. 그분은 아마 박원순 시장이나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장모 의원이 세상을 뜨고 또 이모 의원 아들이 강남역에서 나쁜 약을 했다는 그런 기사를 접했을 때 그분은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보도를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 어떤 각성을 하고 뉴미디어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생각을 해도 전 개인적으로 종편 바닥을 갈아엎지 않으면 통합은 이뤄낼 수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다 맞는 말씀 해주셔가지고 제가 사실 덧붙일 말은 많이 없습니다만 일단 몇 가지 나눠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종합편성 채널이나
특히 유튜브 플랫폼하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이제 가짜 뉴스나 극우 컨텐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인데, 일단 진단을 해보면 저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방통위가 사실 종편 중에는 이미 재승인 기준을 넘어선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살려준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달라져야 되는 부분은 그냥 원칙대로 종합편성 채널에서 만약에 가짜뉴스로 잘못을 했거나 경고를 먹거나 심의 기준을 이탈한 그런 어떤 방송이 있었다라든지 보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누적되면은 점수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미 채널 정지가 되거나 사업권을 중단시켜버리는 조치를 방통위 차원에 취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종편에게는 좀 관대하고 관용을 베풀었고 완곡하게 표현하자면 어쨌든 기회를 다시 한번 부여하는 선택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게 민주진보 정부 하에 벌어졌던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방통위가 저는 그 지점이 굉장히 잘못됐기 때문에 정해놓은 기준과 원칙대로 해서 방송사로 역시 기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정부가 세워진 기준을, 방통위가 세워놓은 기준을, 방심위가 세워놓은 기준을 있는 그대로 따라갈 필요가 있다. 근데 그건 아마 이재명 정부께서는 좀 다른 선택을 앞으로 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강조하는 정부 앞에서는 특히 이제 종합편성 채널의 보도가 앞으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뭐 기대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좀 회의적인 시각을 또 덧붙여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 모르는 유시민 작가께서도 언론은 스스로 개혁되지 않는다고 이미 규정하고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 책에 이제 등장하는 내용은 결국 소비자가 달라져야만 언론이 바뀔 수 있고 그 컨텐츠를 유통시키지 않아야만, 게다가 또 내가 좋아하는 스피커가 그런 채널에 나가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소비자가 결국 드러내고 어떤 완곡한 변화를 이끌어내야만 이제 언론사 또한 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제 지금 썼던 책 내용에 담겨있는 내용인데, 이제 이런 대목들은 이재명 정부에서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저의 이제 주장이고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극우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도 실제 신고가 많이 되고 있고 일부 자정작용을 거치고 있습니다만, 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극우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가해지는 제재라든지 이런 건 강도 높게 좀 발휘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겠죠. 그 대목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수준이 아니라 더 강하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또 지원할 수 있는 바우처 같은 게 필요한데 미디어 바우처 제도 자체가 지금 논의가 좀 더뎌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언론사를 징벌하는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그리고 시민들이 지원할 수 있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는 저는 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사실 없는 제도가 아니라 서양은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서구에서는 하고 있는 거고, 이걸 선진적으로 표현할 게 아니라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실에 카메라 설치하는 것 때문에 또 감론회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제 하면 되는 거고, 그걸 우리 정부가 안 한 적이 없어요. 노무현 정부 때도 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이미 카메라 설치해서 기자들 얼굴 드러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뭐 일부 언론이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뭐 쭈뼛거리거나 뭐 혹은 지원시킨다거나 할 이유가 없이 그냥 원칙을 세웠으면 원칙을 지키자. 그리고 새로운 걸 도입하는 게 아니라 해외 사례를 우리가 따오는 경우 혹은 과거에 우리가 좋은 제도를 언론 개혁을 위해 도입했다면 그걸 되살리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이재명 정부 시대에서는 시민들이 원하는 언론들을 많이 탄생시키고 시민들의 목소리와는 다른 언론을 배척시키는 방향으로 좀 언론이 개혁됐으면 좋겠다 정도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책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자분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실 수 있으니까 신인규 변호사님을 위한 질문 마지막으로 딱 5분 내로 끝내시고 질문과 질의를 5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인규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뼈 때리는 직언을 하시는 거에 굉장히 열광하는 팬이고요. 저희 나라가 국민소원제도는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지금 국회 청원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거기에 동의한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거짓된 내용을 얘기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받는 정치인으로 사실은 국민과 함께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치인들은 끝까지 최적하셔서 저희들 국민들 곁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고 다시는 정치판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강력한 국민의 여론이 신인규 변호사님을 통해서 전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며칠 전 방송에서 이제 질문 이제 이번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어떻게 더 하실 건지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예.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 저는 이 반정치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말로만 비평한다고 해서 바뀌진 않는다 그 말씀 드렸고, 우리가 윤석열의 내란죄를 처벌한다고 해서 그걸 탄압이다 보복이다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준석 의원이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권영구 후보님을 이용해가지고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를 한 걸 다 알죠. 근데 그걸 뭐 사후적으로 해명하면서도 거짓말하고 뭐 잘못했는데 불편 느낀 사람한테만 또 잘못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또 마이크 대줬을 때 또 그런 식의 막말을 하면 또 국민들은 뭐 어떻게 더 참을 것이냐, 내지는 그 발언들이 미치는 사회적 해악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게 저는 반정치의 해악이 결코 이게 가볍지 않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 제명 동의 청원이 들어갔는데 국회가 최소한 답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제명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딱 하나는 국민들께 답을 줘야 됩니다.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헌법 64조에 나오는 제명권이라는 것을 어느 수위로 그런 발언을 하면 제명을 할 거라는 거를 그 기준이라도 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우리 국회의원 300명 우리끼리는 뭐 끼리끼리고 뭐 의원회가 옆방이고 그래가지고 서로 넘어가자? 국회의 수준이 이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제가 끝까지 낼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정치 제가 손가락질만 한다고 해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같은 또래로서 이준석 의원이 워낙 한국 정치에서 그 차지했던 포션이 컸고 그만큼 해악이 컸기 때문에 저는 그 부채를 떠안고 그 많은 분들의 편견과 싸워가면서 젊은이가 다른 정치도 할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의 앞으로의 행로는 여기서 얘기하기 좀 그렇고 이따 또 뒤풀이 가가지고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기념 촬영과 그 저자 사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념 촬영에 있는 사진을 같이 찍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찍으면 되거든요. 어떻게 찍어요? 사진을 먼저 다시 사진을 보고 사인을 할까요? 네? 종이에요? 기자를 불러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